안녕하세요. 세상 어떤 시어머니도 내 전 시어머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34살 이혼녀입니다. 결혼 6년 차인 올해 초 이혼하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솔직히 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정말 점 하나만 빼면 남이고요. 저는 등신같이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 결혼 생활 내내 할 말 못하고 살다가 볼 거 다 보고 이혼했어요. 제 시모라는 사람은 며느리인 제가 가진 재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친정에서 해오는 걸로 시댁 뒤치다꺼리하길 바라는 거요. 남편이란 놈은 자기 집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가족만 위하고 살았고요. 아이가 하나 있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남편 놈 여자 문제까지 이해하고 살 자신은 없어서요. 그동안 당하고 산 거 다 갚아주고 나왔네요. 시댁은 시아버지 경비, 시어머니 용업업체 계약직으로 청소 일하시며 어렵게 자식들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그 어렵게 키운 아들이 제 남편입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 혼자 힘으로 아들 대학 학비 다 대주고 대기업 취업시켰으니 성공이라면 성공이었고요. 그러니 아들 하시는 거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힘들게 키워 그런 거라고요.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이고 뒤로 시누이 2명 있고요. 제가 미련한 거 잘 알지만 뭐가 모자라 그런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정신이 아니니까 결혼하는 거라죠. 하지만 저는 그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남편에 비하면 아직 직업도 없이 임용고시에서 연속 3번이나 낙방해서인가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 할 때 왠지 지금 결혼 못하면 다른 사람 못 만날 것 같았고요. 저희 부모님 재산도 많으셨고 저 모자람 없이 키워주셨는데도 말입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만 해도 저한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행동했어요. 친정집이 부자인 거 알고 있었고 결혼 전에 시누이들 먼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시누이들이 제가 입은 옷, 가방, 신발을 노골적으로 스캔하는 거 느꼈고요. 어디 사는지, 부모는 뭐 하는지 꼼꼼하게 호구조사하고 나서는 시누이가 대놓고 지금의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형진아, 너 수미 씨 놓치지 말고 꽉 잡아야겠다. 우리 집 사정은 들어서 잘 알 거 아니야. 기왕에 결혼 결심해서 우리 집 식구 만들기로 한 거면 얼른 결혼해. 나야 하고 싶은데 아직 수민이네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셨어. 어머, 왜? 우리 형진이 대기업 다니고 인물 좋지 여자한테 잘하지 뭐가 맘에 안 드신데? 수민 씨는 우리 형진이 많이 좋아하지? 아, 네. 저는 형진 씨랑 결혼할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설득 잘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솔직히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정 부모님이 결혼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기울어도 너무 기우는 결혼이기도 했고 엄마는 특히 그 집 시모와 시누가 저를 잡아먹을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상견례 갔다 와서도 초상집 분위기였고요. 엄마가 말리고 말리는 결혼이었는데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도 우기니까 아빠는 저한테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셨어요. 정확한 액수도 모릅니다. 부동산 제가 아는 것만 80억이니 땅이니 뭐니 다 합치면 더 많았겠죠. 그런 부모님께 제 남편은 당연히 눈에 차지 않았을 거고요. 제가 공부해서 교사 되고 나면 더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셨고요. 부모님이 돈이 많긴 하지만 남들한테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저 키운 적 없으십니다. 오히려 항상 검소하셨고요. 저 역시 그런 부모님 밑에서 돈 귀한 거 알고 컸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한다니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겠죠. 네 마음대로 하는 결혼이니까 안 말린다. 대신 오늘 이후로 너한테 지원은 다 끊을 거야. 부모 가슴에 칼 꽂고 결혼한다는데 그런 놈한테 결혼 비용 대줄 생각 없어.
네 힘으로 결혼해. 아빠,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자식이 좋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만 하세요? 수민아, 부모가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 그 집 시모가 하는 말 못 들었냐? 아휴, 정말 기가 차서. 돈 없이 아들 장사하는 것도 유분수지.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 집에 다 퍼주는 결혼을 하니? 엄만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 아니, 그 집은 아들 장가 보내는데 전셋값 보태줄 돈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하다니? 엄마, 집이야 여유 있는 쪽에서 해주면 되지. 어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나 결혼해서 잘 살 거야. 공부도 더 할 거고. 형준 씨도 그러라고 했어.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엄마 아빠가 이러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 아이고 이거사 지 팔자 지가 꼰다고 네가 딱 그거야. 나이도 창창한데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둘러서 하니? 응? 엄마 말대로 딱 2년만 더 있다가 해도 되잖아. 지팔 지꼰. 엄마가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팔자 지가 꼰다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때 엄마가 한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그때마다 부모 말 안 듣고 마음대로 결혼해 내가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하고 후회했고요. 결혼할 때 아빠는 시댁에서 하는 만큼만 보태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렵게 결혼 준비하는데 시댁에서는 결혼 비용 1,000만 원 해주겠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시댁에 들어와 살래요. 시집 안 간 시누이까지 있는 그 집에요. 저도 직장 생활 안 하니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은 고작 2천. 그 말 듣고 눈 돌아간 저희 친정엄마 도저히 그 꼴은 못 보겠다고 엄마 명의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시면서 신혼집을 쓰라고 해주셨습니다. 물론 명의 이전은 안 해주셨지만 세입자 내보내는데 보증금 한 푼 안 보태고 우리 살라고 해주신 거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리고 예단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결혼 앞두고 저 만날 때마다 구시렁 대셨습니다. 우리 동네 세탁소 집 딸내미는 예단비 3천 보냈대더라. 아무리 조촐하게 한다지만 우리도 면이 있지. 어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 너네 집 돈도 많다며. 그런 소리 하시길래 예단 문제로 얼굴 붉히기 싫어 1,000만 원 드렸습니다. 예물로 저 반지 하나 달랑 받았고요. 신혼집에 들어가는 혼수는 남편과 같이 장만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씩씩거리며 그러시는 겁니다. 기어이 너 이 결혼 할 거야? 너 힘들게 사는 거 싫어서 집이고 뭐고 해준다만 네 시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뭐라 그런 줄 알아? 신혼집에 들어가는 가전 좀 신경 써서 잘해주란다. 정말 기가 막혀서 그게 할 소리니? 어? 양심이 있는 거니 대체? 모르겠다. 엄마는 아무리 정서방이 잘한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결혼 전날이라도 파혼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너 잘 생각해봐. 아직도 안 늦었어. 엄마는 또 그 소리야?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니까 제발 결혼 앞둔 사람한테 그런 말 좀 더 이상 하지 마. 나 잘 살게요. 엄마도 봤잖아. 형진 씨가 나한테 잘하는 거 보면 몰라? 나는 그거면 돼. 자식 이기는 부모 세상에 없다잖아요. 결국 부모님이 말린 결혼을 제 고집으로 하고야 말았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 못 박으면서 그렇게 결혼까지 했으면 정말 잘 살아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너무나 죄송하죠.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는 나름 남편과 잘 지냈고 남편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치를 조금은 보면서 살았어요. 친정집에 가면 부모님이 사이 대접을 해주신다고는 했지만 밥 먹고 오면 체할 정도로 긴장하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결혼 반대한 이유를 본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네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재력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람이라 제 눈치 본 거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손주 소식에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미 결혼한 딸이니 잘 살기만은 바란다고 늘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왜 엄마가 결혼을 반대했는지 점점 현실 파악이 되어 가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우리 친정에 바라던 것도 모자라 결혼 후에는 뭔 일만 있으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른 집은 다 맞벌이하고 사는데 새아가가 저렇게 배불러 집에만 있으니 애들이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겠어요? 사돈댁에서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아들에게 붙이라고 넌지시 말하기도 하셨고요.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내가 아는 집은 친정에서 출산 준비 다 해준다고 하더라. 그것뿐이니? 애 돌 때도 친정에서 애 옷이며 돌상이며 다 차려줬다더라. 요즘은 친정에서 다 그렇게 하는가 봐. 이런 말을 하시면서 친정에 대놓고 빌붙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속상해 하시면서도 결혼해 애까지 낳은 딸이 혹여 시집살이 당할까 꾹 참으셨고요. 수민아, 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한다.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저리 전화하는 걸 보니까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엄마 걱정 마요.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시어머니야. 저거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거 없어요. 엄마에겐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저 괜찮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결혼하고 첫 해였나? 어머니 생신 때는 굳이 평일날 생신상 받으시겠다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상차림하는 거 이리저리 다 지적하시면서 본인 생일 챙기셨고요.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살갑고 애교 많은 줄 아니?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용돈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고 그래야지. 어른 입에서 먼저 말 나오게 하지 말고. 아참, 이번 어버이날에 여행 패키지 좀 보내줘라. 요즘 다 그렇게 한다며. 이러시길래 저요. 결혼 초에는 바보같이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댁은 자식들이 생활비 안 보태주면 생활을 못하는 집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형제들끼리 돈 걷고 또 걷고. 결혼 전엔 그렇게까지 궁색한 집안인 줄 몰랐죠. 그래도 어머니가 일을 하셨으니 자식들에게 많이 기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의 시모만이 아니라 이혼하고 같이 사는 신우도 문제였습니다. 집에 돈 잡아먹는 귀신이 있다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혼한 걸로 아는데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가 시누이한테 가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 외벌이로 월 150 드리는 거 사실 되게 부담이죠.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정서방에게 말하지 말고 저 급할 때 쓰라고 제 통장에 1억을 넣어주셨는데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달이 많아서 그 돈을 야금야금 까먹으며 살았습니다. 뭐든 도와주시려고 하는 친정 부모님과는 너무 달랐어요. 남편이 혹여 자격지심 가질까봐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바라실 때는 저도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하게 되고 이게 또 부부싸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자기 부모나 형제, 식구를 건드리면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잖아요. 제가 어머니 너무한 것 같다고 한마디 하면 남편은 결혼할 때 우리 부모가 결혼 반대한 게 자기에게 얼마나 상처였는 줄 아느냐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곤 했고요. 아무튼 결혼만 하면 잘 살 거라는 제 다짐과는 달리 애까지 낳고 살면서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에 가장 큰 비수를 꽂았던 사건은 결혼 3년 차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일어났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임종이고 뭐고 아빠 마지막 가시는 것도 못 봤습니다. 장례도 정신없이 치렀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황망한 제게 한다는 소리가 네 아버지는 죽을 복 있네.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저렇게 돌아가셨으니 진짜 죽을 복 있는 양반이다. 이러시며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무슨 죽을 복이라는 게 있나요? 며느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일에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재산 분배는 했냐며 음흉스럽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징글징글 하더군요. 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죄송했어요. 아빠는 결혼하기 전에 반대하시면서 모든 금전적 지원 끊겠다 하셨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물려줄 재산은 이미 한참 전부터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친정집이 부자예요. 저는 아빠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재산 정리하고 나니 부동산 현금 자산 합쳐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자산이 제게 오게 되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니 형제간 재산 다툴 필요도 없었고 엄마 역시 아빠 돌아가신 김에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빠 재산 문제 정리하는 게 당연히 남편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얼마를 물려받을지도 궁금해했고요. 나중에 기회 봐서 말하려고 했지만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길래 말해줬습니다. 다 해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부동산은 당분간 가지고 있을 거고 대출 관리니 뭐니 엄마가 머리 아프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내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뭐 100억? 정말? 와, 당신 완전 로또네 로또. 여보, 나 차 바꿔주라. 어? 와이프 재산이 100억인데 나 그 정도는 바래도 되는 거잖아. 남편은 입을 틀어막으며 방방 뛰고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외조차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병신같이 좋다고 하는 남편 차 바꿔줬습니다. 정말 웃긴 게요. 그전까지 우리 친정이 잘 사는 줄은 알았겠지만 막상 자기네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내 것이 되니까 시댁 식구들은 불나방처럼 저한테 달려들어 돈을 뜯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제일 먼저 본색을 드러낸 건 남편 놈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예 자기가 번 돈은 자기만 쓰고 집에다가 생활비는 한 푼도 안 줬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가 버는 돈은 이제 자기가 쓰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더군요. 거기서부터 저도 열이 받기 시작했는데 더한 건 뭔 줄 아세요? 자기 맘대로 시부모님 집을 사겠다고 계약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보, P아파트 알지? 그거 34평 15층 가계약금 걸어놨어. 그거 계약금 좀 줘. 우리 부모님 그리로 이사하게. 뜬금없이 아파트를 계약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놀랐죠.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물려받은 재산 다 퍼주고 살 만큼 호구는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댁의 아파트를 떡하니 사주기는 싫었어요. 아파트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 말이야. 집이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내가 엄마랑 집 보고 왔어. 누나랑 같이 살기 영 불편한가 봐. 화장실도 한 개잖아. 그 집 팔아봤자 다른 아파트 사지도 못하는 돈이더라. 엄마 집 한 돈은 내가 잘 가지고 있으라 했으니까 다른 데 투자해볼까 해. 보고 온 아파트는 신축 주상복합이라서 투자 가치도 있더라. 우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거 사려고. 당신 뭐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내 재산으로 당신 부모 집을 왜 사줘야 하는데? 살 능력 있으면 당신 돈으로 사. 뭐? 당신 돈이 내 돈이지. 나도 권한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도 결혼할 때 해온 거 없잖아. 그거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그 아파트 사줘. 무슨 그런 개똥 같은 말을 해. 내 재산에 당신 권한 없어.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라. 내가 왜 해온 게 없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당신 공짜로 살고 있는 거 몰라? 아니, 이 집은 장모님 명의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 집은 아닌 거지. 암튼 난 우리 부모님 아파트 한 채는 해드리고 싶어. 이미 가계약금까지 보냈으니까 해줘. 정 그러면 내 명의로 할 거야. 내 돈으로 하는 거면 내 명의로 하는 게 맞지. 그거 싫다면 당신 가계약금 날려먹던지. 당신 명의? 뭐 좋아. 그렇게 그럼 해주기로 한 거다. 일단 계약금 내일 당장 붙일 테니까 나한테 줘. 남편과 다툼 끝에 제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시댁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줬습니다. 등기 비용까지 다 해서 8억 넘게 들었고요. 근데 그런 호구짓을 하고도 저 시모나 신우에게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를 못했네요. 심지어 시누이는 제게 더한 말을 하더군요. 올케, 새집 들어가는데 가군이 가전이니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명의 아닌 올케 명의 집이잖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집 하나 우리 엄마 명의로 해주는 거 아까워했으면 살림 드리는 건 해줘야 하는 거 인지상정이지. 너무 서운하다 정말. 우리가 이런 대접받아도 되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 이 집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줬다며. 올케, 그러는 거 아니야. 막말로 결혼할 때 올케 예단 잘해온 게 있어? 아님 직업이 있기랬어? 그나마 친정 잘 살아서 덕이라도 볼까 했는데 이렇게 치사하게 굴지는 몰랐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입을 삐죽거리며 비아냥거리셨어요. 돈 많아도 소용없다. 자기 식구한테 쓰는 거 저리 아까워하니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니? 다른 집은 우리 아들처럼 인물 좋고 직업 좋은 사위 본다 그러면 집이고 차도 당연히 딸려온다는데. 에이. 좋은 일하고도 욕먹는 기분 아시나요? 그런 막말 듣고도 저 참았습니다. 해줄 만큼 해줬으니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 먹고 떨어지겠지 하는 심정으로요. 시댁이야 제가 멀리하고 안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면 그거 뜯어먹으려는 사람은 시댁 식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돈 있는 행세하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붙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여자죠. 남편은 제 덕에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자기한테 돈을 들이더니 육아와 가정일은 완전 뒷전이더라고요. 제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면 남편은 돈으로 해결하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돈 놔뒀다 뭐해? 그냥 사람 써, 사람. 살림하기 힘들다 하지 말고 파출부 쓰면 되잖아. 나도 바깥일로 피곤하고 매일 야근하는 거 몰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제발 징징대지 말자. 애 키우는 게 돈 가지고 되는 일이야? 당신이 아빠로서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승아 당신 얼굴 까먹겠어. 주말에는 왜 자꾸 나가는 거야? 주말에라도 아이랑 시간 좀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생활비를 달래 뭘 달래. 최소한 아이 아빠 역할은 충실하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많은 돈이 불행을 몰고 올 수도 있다더니 딱 제 꼴이 그랬습니다. 결혼 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주는 거 없이 퍼주기만 바라고 남편은 주말까지 밖으로 돌며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요. 늘 야근에 회식에 주말까지 초과 근무를 하는데 나한테 용돈 한 번 주는 거 없으면서 일에만 매달리니 너무 꼴보기 싫었죠. 그러다 쉬는 날 모처럼 제가 남편 차를 쓸 일이 있어 타고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같은 건물로 보이는 곳에 주차권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상가 주차권도 아니고 무슨 오피스텔에 방문 주차권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날짜랑 시간을 보니 평일에는 퇴근 시간 이후였고 주말에도 있었고요. 그거 본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저처럼 둔한 여자라도 그런 촉은 있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일단 다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남편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늘 그랬듯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점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 손에 넣어야 뭘 알아낼 듯해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시모집을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 전화 한 통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피아파트 계약한 세댁 맞죠? 바깥 양반 되시는 분이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내가 급해서 세댁한테 전화했어요. 3일 오피스텔 그거 지금 바로 집을 보고 싶다는데 가도 되나 해서요. 뜬금없이 오피스텔을 본다니 무슨 말인가 싶었죠. 네? 오피스텔은 제가 계약한 적 없는데요? 뭐 잘못하시고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맞는데. 남편 이름 정영진 맞잖아요. 아파트는 그 부동산에 산 건 맞지만 오피스텔 계약한 건 없어요. 남편이 아파트 계약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오피스텔 월세 계약했는데 2천에 60에 계약했잖아. 그거 자기 사무실로 쓴다고. 근데 석 달 전에 빨리 빼달라고 하길래 내놨어요.
지금 비어있다길래 요즘 거래가 없어서 보자는 사람이 있을 때 얼른 집 보여주려고 연락한 거고요. 어머, 세댁 모른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부동산 사장님은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냐며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모른 척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사무실 얻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깜빡했네요. 거기 계약서 보관하고 계시면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주소를 받아 적고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나오는 사람은 없고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려봤지만 인기척이 없길래 우편함을 봤는데 챙겨가지 못한 우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여자 이름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관리실에 물어봤더니 3달 전쯤 여자 혼자 이사를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추리를 해봤는데 시모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은 제가 직접 치렀지만 등기치는 건 남편한테 맡겼었거든요. 계약금도 남편에게 먼저 줬고요. 아마 거기 목돈을 삥땅 쳐서 이 오피스텔을 계약한 듯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오피스텔을 월세 냈느냐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남편 차에서 발견한 주차권이 퍼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함에서 본 여자 이름도요. 분명 여기는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 얻어준 집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남편 뒤를 더 캐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여자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건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니까요. 그날 남편에게 모른 척 물어봤었어요. 여보, 혹시 3일 오피스텔 간 적 있어? 그랬더니 숟가락 입에 넣으려다가 멈칫하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 차에서 주차권이 하도 많이 나오길래 그리고 근처에서 나 아는 사람이 당신 거기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러네? 당신이 거기 갈 일이 뭐 있어? 아, 거기 1층에 전자담배 가게 있잖아. 거기 들린 거지. 남편은 시치미를 뚝 떼고 저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주인에게 얻은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주차권과 오피스텔에서 가져온 우편물을 일단 보관해 놓고 남편의 폰을 뒤져볼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요. 얼마 후 남편이 마침 게임을 하다 잠들었는지 폰 화면이 잠기지 않은 채 있더라고요. 기회를 놓칠세라 얼른 밖으로 가지고 나와 빠른 손놀림으로 뒤져봤죠.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어린 년에게 된통 홀려서는 아주 신나게 놀러다닌 흔적들을 대놓고 남겨놓았더군요. 메시지함에 주고받은 내용은 차마 더러워서 여기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그 오피스텔의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오피스텔에서 살던 여자애와는 정리한 듯 싶었고 새로운 연관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면 웬 여자가 헤어짐을 못 받아들이는 문자를 계속 보냈더라고요. 나중에는 와이프에게 자기와 외도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여자애하고는 아주 알콩달콩 데이트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모두 캡처해 제 폰으로 전송했고요. 사진첩도 뒤져 증거자료 다 남겨놨습니다.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를 일단 저장해두고 문자 내역을 보는데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간섭을 안 하는 거 알고 자기 카드로 신나게 성매매까지 하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짐작도 못했던 남편놈 더러운 사생활을 알고 나서는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일단 우리 아이가 불쌍했고요. 6년 동안 참고 산 제 인생이 아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나 자신이 한심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그 길로 간 제가 모든 걸 감당하는 게 맞는 일이죠. 그때 엄마 말대로 더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고 천천히 생각할 걸 괜히 결혼이라는 거래서 내 팔자를 내가 꼬았는지 그런 꼴 보고 나니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내 고집만 부린 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럼 꼬인 내 팔자 푸는 것도 내 몫인 거잖아요. 이제와 누굴 탓하겠습니까? 인생이 더 시궁창 빠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리라 마음먹고 저는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수임료 비싸지만 제일 유명하다는 곳에 의뢰했고요. 남편에게 사람도 붙여놨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한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가며 그 여자를 신나게 만나고 다녔어요. 어차피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외도 증거만 확실하면 상간녀 소송 가능한 거니까요. 증거를 모으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접수할 날 받아놓고 있는 그 와중에 김장철이 왔었거든요. 신우이가 문자로 다음 주에 김장하니까 배추 절인 거 주문해달라는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지들 먹을 김치를 왜 나보고 사라고 하는지 참 대꾸도 안 했습니다. 남편 외도 알고 나서 저는 시댁의 모든 금전적 도움과 연락을 끊고 있었는데 제가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 어린이집 하원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소리도 없이 거실에 앉아 계시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승아 엄마, 너는 왜 그리 연락이 안 되는 거냐? 시어미가 꼭 찾아와야겠니? 너 김장배추 주문한 거야? 김장배추는 무슨... 저 김장하러 안 가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김장을 네가 안 하면 누구더러 하라는 거야? 오늘 마침 잘 오셨네요. 어차피 할 말도 있었고요. 저 김장이니 뭐니 이제 그 집에 갈 일 없어요. 승아 아빠랑 이혼할 거거든요. 뭐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제 잘못으로 이혼하겠어요? 당연히 승아 아빠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죠. 그 사람 여자 만나고 다녀요. 돈도 아주 펑펑 쓰고 다니고요. 어떤 년한테는 오피스텔까지 얻어주더니 또 모르죠. 그년한테는 집까지 사줬는지도요. 예, 멀쩡한 네 남편 잡지 말고 사실만 말해. 우리 형진이가 어디 그럴래니?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바람 피울 사람 안 피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피우는 게 바람이죠. 암튼 저 합의 이혼은 안 해요. 그건 알고 계시고요. 아 참, 어머니 지금 그 집이요. 좀 비워주셔야겠어요. 그거 제 명의 집인 거 알고 있죠? 딱 3달 드릴게요. 그 안에 비워주세요. 버티다가 험한 꼴 보지 마시고요. 우릴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난 못 나간다. 내 아들한테 자초지정 듣기 전에는 네 말도 못 믿겠고. 그럼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어머니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네요. 원래는 소장 접수하고 나서 남편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죠. 내일 당장 사람 불러서 승아 아빠 짐 빼버릴 거예요. 할 말 다 하셨으면 가주세요. 김장 얘기하면서 며느리 혼내러 왔다가 아들 이혼당하는 소식 들은 시모는 시꺼부라고 돌아갔습니다. 언젠가는 닥칠 일 이제는 미룰 이유도 없었고요. 남편이야 뭐 자기 엄마한테 전화로 소식을 들을 테니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맨날 늦던 사람이 그날은 아주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승엄마, 여보, 당신 엄마한테 우리 이혼한다 그랬어?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은 무슨 이혼? 다 들었지? 이호야 나보다는 당신이 잘 알잖아. 당신 여자 있더라? 그것도 되게 여러 명이나? 관리하려면 골치 꽤나 아프겠어? 뭐?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여자애 한 명이 스폰해달라고 달라붙어서 정리했어. 진짜라니까? 아, 그 오피스텔 얻어줬던 애? 내 돈 빼돌려서 집 얻어주느라 아주 고생했겠더라. 그래, 걔는 정리했다고? 근데 또 있던데? 그년한테는 집도 사줬냐?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보, 내가 다 정리할게. 이혼은 절대 못해. 못하는 건 네 사정이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어차피 소송으로 할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놔. 당신 어머니 집 빼라 그랬으니까 예전 집 판 돈으로 빨리 다른 곳 알아봐라. 뭐라고? 여보, 그 집 판 돈 지금 없어. 사정이 그래. 제발 부탁이야. 나 목돈 없는 거 알잖아. 수중에 돈도 없이 무슨 집을 얻겠어. 화 그만 내고 냉정하게 생각해. 우리 승아는 어쩌고, 어? 승아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애를 맡길 수는 없잖아? 당신 가족은 어떻고 우리 애 잘 키워줄 환경이나 되니? 할 말 다 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그동안 참고 생각하면 솔직히 당신 쥐업해도 모자라. 알겠어?
남편은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사정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죽은 듯이 살겠다면서 빈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어머니 집 빼는 거 석 달 시간 줬어. 내일 당장 부동산에 전세든 월세든 놓을 거니까 그 안에 빼줘. 난 더 할 말 없고 당신 집 대충 챙겨나가. 그 여자한테 가면 되잖아? 이혼 통보까지 한마당에 한 집에서 얼굴 보는 건 불가능해. 여보, 내가 오늘은 일단 당신 말대로 나갈게. 흥분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줘. 생각은 무슨. 그동안 많이 생각했고 오늘 결론만 말한 거야. 마음 바뀔 일 없어. 내가 호구처럼 사니까 아주 바보인 줄 알았나 봐? 적당히 하지 그랬어.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자기 발로 복찬 줄이나 알아. 남편을 내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시모가 나 등쳐먹을 때 그때 그냥 때려치울 걸. 뭐가 무섭다고 애 보면서 참고 살았는지 내 인생만 낭비했다 싶었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이 바로 소장도 접수해달라고 했고 제가 알아낸 상간녀 정보로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해달라 했습니다. 그것도 두 년한테 다요. 정리했다는 연이라고 그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싸움이니 둘 다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그래야 시모 가족들 나가라고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내 가족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셨는지라 엄마에게는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시모년이 우리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이혼을 말려달라 부탁했더라고요. 시모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엄마는 제게 연락해서는 많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가 오죽 마음이 급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니들 이혼을 막아달라고 그러더라. 네가 아파트 비워달라고 했다며? 정서방이 네 시모 집 판돈을 그 상간녀한테 준 모양이야. 그래서 집 얻을 돈이 없다는 거야. 아유, 정서방, 그 모지리 같은 놈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고 불고 돈 좀 빌려달라는 말까지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원. 엄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끊어버리지 그랬어. 끊기는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랬다. 그리고 나는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 못 보니까 다시는 거지처럼 돈 구걸하는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 엄마는 너 이혼하는 거 찬성이야. 네가 뭐가 모자라니? 돈이 없어, 인물이 없어. 나이도 이제 30대인데 이혼 그까짓 거 하나 무서울 거 없다. 수민이 너 마음대로 해. 엄마는 제가 마음고생하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속 편하다고 저를 지지해 주셨고요. 혹여 무슨 일이 있을까봐 병원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행패 부릴 수 있다면서요. 남편한테 사람 붙여서 소송하다가 알게 된 건데 지금 만나는 상간녀는 심지어 회사 직원이라대요.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신나게 연애하러 다닌 거죠. 어쩜 까도 그런 추잡스러운 사실만 까발려지는지. 다들 예상하시듯 시모와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왔다가 경원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기도 했고요. 승아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애를 데려가려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게 급히 연락해 주신 덕에 막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온갖 공작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해서요. 결국은 저도 살던 집 내놓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웃긴 게 남편이 제 차와 재산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다 기각당했고요. 남편이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로 3천만 원 받고 끝내줬습니다. 양육비는 당연한 의무이니 매월 90만 원씩 받기로 했고요. 6년 결혼 생활 3천이 진짜 억울하긴 한데 그 돈마저 없다고 악을 쓰더라고요. 남편 놈한테 들었는데 시모랑 시누이는 집 나와 급히 빌라 월세로 옮겼다고 저보고 독하다고 했고요. 승아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잖아. 사정 좀 봐주라. 우리 엄마 그렇게 쫓아내고 위자료도 원해? 나 돈 없어. 위자료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 안 해? 나도 생활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누가 여자한테 퍼주고 남 있고 그렇게 펑펑 쓰래? 당신 결혼해서 나한테 제대로 생활비 준 게 몇 번이나 되니? 근데도 이렇게 돈 없다는 건 당신이 문제지. 위자료 안 주면 강제 집행할 거야.
당신 급여 가압류하는 수밖에. 급여 압류하겠다는 말에 움찔하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놀고 다녔으면 30 중반에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수중에 5천도 없을 수가 있나요? 어쨌든 제 이혼 소송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상간녀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아주 야 같더라고요. 본인 잘못 인정하면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항소까지 하대요? 인정하고 사과하면 사정 봐줄까 잠시 생각도 했었지만 그 생각 완전히 접고 끝까지 응징해 주려고요. 돈을 처발라서라도 혼내줄 작정입니다. 1년은 우습게 걸린다고 하니 아마 내년쯤이면 결론 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는 아이랑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마음 편하고 좋아요. 아이 초등학교 가면 저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있어요. 오늘 제 사연 들으시고 저보고 미련하다, 바보 같다 혼내주시는 분 많을 거 압니다. 그래도 부끄럼 무릅쓰고 제 사연 보낸 건 저같이 결혼해 사는 분이 분명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어요.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는 사연이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